영화학교는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승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이 무더운 여름, 습하고 더운 여름에 많이들 짜증이 나셨죠? 이럴 때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남량 특집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방송도 아니고,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겁쟁이 쫄보여서 호러 영화를 싫어하는 제가 이 남량 특집을 짊어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배님 여러분들께 우리 오늘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가 으스스한 남량 특집으로 찾아왔다는 거, 좀 많이들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늘 이 영화를 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 다뤄야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한 분의,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하이제킹 당했다. 제가 타고 가고 있던 비행기가 이제 소개드릴 이분에 의해서 목적지가 중간에 변경되었다. 그래서 내려보니 이 영화 상영하는 극장 상영관 앞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오늘 하이제킹 하신 분이죠. 공포영화 매니아, 공포영화 전문가, 공포영화 없으면 정말 못 살아 마라님 모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현 씨를 하이제킹한 마라입니다. 최악이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많은 게스트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다 굉장히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데, 진짜 저희 방송 7년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분이 또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라님은 꾸준히 저에게 러브콜을 조용히 보내세요. 혹시 이 영화 다룰 생각이 있나요?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데, 오늘 갑자기 이 영화를 다루게 된 것도 제가 마라님의 술수에 넘어가서 오늘 다룰 영화 이제 좀 속 시원히 공개를 해봐야죠. 일단 구작입니다. 저희 방송이 사실 구작을 잘 안 다루는데, 기담, 많이들 좋아하시고 또 호러 영화 매니아들이시라면 기담 끝내주지 라고들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기담인데, 왜 이 영화를 이 시점에 저희 방송에서 다뤄야 할까? 왜 추천해 주셨나요? 일단은 루루 씨가 저한테 먼저 알려줬어, 이 정보를. 저희 방송에 또 나와주시는 게스트 루루님이. 네. 어떤 정보죠? 이게 이제 상상마당에서 한국 공포영화 기획전 같은 걸 해서 장화홍련, 알포인트, 그리고 기담 이렇게 3편을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극장에서. 네. 근데 사실 제가 기담을 극장에서 못 봤어요. 그 2007년입니다. 2007년 맞아요. 네, 2007년 영화다 보니까. 제가 못 봤었고, 그 이후로 제가 보고부터는 이거다. 나의 한국 공포 영화는 여기에 이제 내 뼈를 묻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뼈까지 묻어요? 좋아하는데, 네. 이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네. 근데 또 물론 저 혼자 가서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딱 3대장 이렇게 딱 아름답게 기획전이 딱 있으니까 장화홍련, 알포인트, 기담 이렇게. 그럼 할만하지. 이거 방송 할만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상현 씨한테 연락을 하니까 저보고 이제 꺼지라는 거예요. 아니 저기요, 이거 방송이에요. 워딩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저 뭐라고 했다고요? 그만 꺼져달라 하셨잖아요. 아니 이제 선배님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호러 영화를 진짜 못 보는 겁쟁이고, 아니 마라님도 아셨잖아요. 네. 제가 공포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이건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경을 갑자기 치켜 올리세요?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 말이 그렇게 놀랍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 끈기가 있다. 박상현 씨를 영화관에 앉히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걸 꼭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얼마나 의리가 있고 우정이 두터운지 아시겠죠? 우리가 얇고 우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방송 아이템으로 좋습니까? 다룰 이 영화로. 안 다뤄보셨잖아요. 이 영화요? 네. 네, 뭐 저희 신작 위주로. 장화홍련도 그렇고. 얼마나 좋아요. 설마 죄송한데 나중에 뭐 장화홍련이나 알포인트 특집도 연이어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건 그 3편을 하는 거였어요.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야 그래. 이제 남략 특집이 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 함께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왜 이거를 하이제킹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아 그렇죠. 자, 하이제킹이 뭡니까? 비행기를 탔을 때는 서울행인 줄 알고 탔어. 그러니까 서울에 가고 싶다는 의지로 탄 거야. 근데 갑자기 상공에서 제주도로 목표물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려보니까 제주도인 거예요. 이래서 하이제킹이잖아요. 제가 이거 우리 게스트 자주 나와주시는 루루님, 또 석돌님, 또 오늘 여기 나오신 마라님까지 넷이 또 자주 그래도 보는 편이라서 그날도 어김없이 이 4명의 모임을 주선을 해서 그쵸. 저녁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상현 씨가 다 좋다 그랬어. 네, 그래서 저도 그날 저녁 오케이, 메뉴는 그날 정하고 오케이 좋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루루님이 마라님에게 그 상상마당 공포영화 기획전 정보를 전달하셨고 또 마라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날치기 통과를 하셨다. 그래서 마라님과 루루님과 석돌님 세 분은 이미 모종의 합의가 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가 없어요. 왜냐면은 상현 씨가 잘못이 있다면은 네. 단톡방을 똑바로 안 보고 오케이 좋아요 이랬잖아요. 오케이 좋아요라고 했다고요? 나는 좋아요. 아니 좋아요. 저는 그날 만나는 게 좋다고 한 거지 부분적으로. 그럼 뭐 어쩔 동의를 한 거니까. 그래서 재밌는 시간 보냈잖아요. 이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꼼꼼히 따져 읽어봐야 되는 네. 그런 습관 들여야겠죠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붓하게 넷이 만나서 저녁 먹고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저녁은 막상 한 30분 먹었나? 오히려 메인 컨텐츠가 저녁 식사에서 기담 관람으로 바뀌어버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남량 특집 기담을 다루게 됐고요. 뭐 기담 얘기는 좀 이따 또 줄창 할 테니까 뭐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근황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하나 정도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갈 길이 멀잖아요. 또 영화 얘기해야 되니까. 되게 왜 이렇게 무섭게 투지를 불태우세요? 좀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쉬엄쉬엄 하면 돼요. 제가 저번 존 오인 때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네, 그때 제가 사실 할 얘기 다 못 하고 갔거든요. 왜 맨날 할 얘기를 조금씩 남기고 가는 거야?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배움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배움? 네. 뭘 배우시나요? 네네. 이게 제가 예전부터 사실은 취미가 없는 거에 대한 사실 생각을 좀 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나, 뭔가 뭐 친구 만나고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내가 뭔가 좀 취미로 배울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있을 때 뭔가 골몰해 가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 네네. 일적인 결국에 근데 이게 또 작업이랑 좀 관련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만화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이게 저는 뭔가 되게 충동적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근데 죄송한데 한마디만 첨언해도 돼요? 네네. 저 지금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네. 저희 어제도 만나고 그저께도 만났는데 맞아. 되게 무슨 엠바고가 있나 봐요. 무슨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는. 근데 난 심지어 막 그림 숙제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네. 말해야지 해놓고서 그 또 다른 얘기가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알겠습니다. 네, 못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마라님께서도 영화계 이제 뭐 변두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 변두리에서 호러 영화로 글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화를 배우신다고 하면 뭔가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나중에 뭐 콘티를 그리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꼭 작업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 굉장히 뭔가 재밌을 것 같은 취미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배우려고 했던 목적은 사실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싶다라는 목적 때문에 간 거고요. 역시 콘티를. 네, 그러면 좀 얘기하기가 좀 수월하겠다. 내가 뭐 다 작성하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대충 어떤 구도를 그려서 하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만화를 막 그렸었어요. 네, 공포 만화도 그리고 순정 만화도 그리고 뭐 다양하게 만화를 사실 그렸어요. 그러니까 영화 이전에 저는 만화로 시작한 케이스고. 되게 좀 유서 깊은 취미네요. 그러니까. 근데 좀 그림을 잘 그리셨나 보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게 네. 물론 지금 또 열심히 배우니까 또 그때 어떤
계속 그려왔었던 그게 조금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를 느끼면서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그쪽 초등학교 때는 인물을 그리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가 못 붙는 거예요. 난 못 그린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원하는 그림으로 안 나오는 거지. 만화 그 컷이.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사실은 소설이나 영화는 소설은 좀 논외로 하고 영화로 만약에 비교를 하면은 영화는 피사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미지가 아무튼 그 배치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카메라와 피사체의 위치 그리고 뭐 움직임 이런 것만 정하면 어쨌든 구현하는 것 자체는 이미지 구현하는 것 자체는 만화보다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당시에는 그걸 좀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만화는 내 손에서 아무튼 저도 막 마음 같아서 이토준지 같은 식의 막 얼마나 그리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기괴한 거요? 안 됐고 그때 당시는 아무튼 순수한 만화도 뭐 그리긴 했는데 그때 어렸을 때 내가 그래도 만화를 좋아했었고 그려왔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전 여전히 이제 이토준지 그 팬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또 오랜만에 만화책 신권이 나와가지고 또 그걸 보면서 역시 만화도 참 매력이 있어 하다가 갑자기 꽂힌 거죠.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 한 1, 2주 정도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못 참고 이거는 무조건 배워야지 하고 끊어버린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입시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스토리보드를 직접 가르쳐주는 그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가 저는 못 찾았고 일단 제 집 주변에서 찾아야 되니까 일단 영화 스토리보드만을 전문적으로 위해서 이제 가르치는 학원은 찾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입시 쪽으로 가면 좀 더 그런 학원이나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입시학원 선생님 그 학생들 틈에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 틈에서 이제 혼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시간씩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근데 입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요즘에 이제 만화를 꿈꾸는 어린 친구분들은 대부분 다 웹툰 쪽을 희망하시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일단 상담 받을 때부터 이걸 못을 박았어요. 저는 이 목적으로 여길 왔고 어차피 대학 가려고 온 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그래도 짜줄 수 있는 거에 먼저 협의를 하고 왜냐면 지금 그 그림 시스템이 그냥 다 1대1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그냥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게 아이 레벨을 그리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각도가 한 번 틀어지면은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앵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아이 레벨이라 하면 이제 눈높이를 맞춘 피사체와 눈높이를 맞춘 앵글일 거고 안각이든 아래서 보는 인간의 그 인체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율이나 그쵸.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약간 지금 좀 위기인데 그래도 일단은 인간답게 그린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크로키 숙제 내주면 또 그것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성인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숙제를 해오는 성인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 가실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근데 또 이제 제 나름은 돈을 냈으면 또 배움이 그쵸. 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옆에서 지금까지 한 10몇 년간 봐온 마라님은 뭐 돈을 내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워낙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서 가장 절차탕마에 좀 확실한 태도가 있으신 분 아닌가.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라님이야말로 절차탕마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말이 달리는데 채찍을 스스로 때리면서 달리는 말 같은 고통은 수반되는데 어쨌든 내가 나를 때려 내가 나를 때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제가 작업을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쉴 수 있는 휴식기가 있었어요. 글을 안 써도 되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가만히 있으면 또 심심하거든. 나는 하루 이틀 가만히 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난 딱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뭘 하지? 약간 뭐 그렇게 된 거죠. 저는 맘 같아서는 한두 달도 가만히 있고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마라님과 제가 다르다는 거. 근데 그거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참 부럽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어쨌든 저는 좀 그쪽에 문외한이긴 한데 원래 뭐 체육이든 아니면 어떤 기술이든 간에 항상 기본이
중요하고 그 기본을 숙달하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만화뿐만 아니라 전체 그림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만화에서 그 인간의 형태를 그릴 때가 확실히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어렵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손 같은 손 진짜 경우 어려워. 그래서 그 누구죠? 유희왕 그거 카드 게임 하는 만화 있잖아요. 그거 작가님이 손을 그렇게 잘 그리신대요. 왜냐면 카드 게임이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손을 막 그렇겠다. 카드를 쥐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분은 뭐 교재도 만들고 막 이랬다고 들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궁금증이 일면서도 또 힘드시겠다. 이게 그게 있어요. 이게 제가 2주 정도 잠깐 바빠가지고 학원을 못 가고 숙제도 거의 하루에 막 몰아닥칠 정도로 2주간 아예 그림 못 그렸어요. 근데 2주 지나고 다시 그리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끊기면 안 돼.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또 이게 완전 주업이 아니고 취미의 영역과 좀 넘나드는 그 정도다 보니까 이게 또 막 쏟을 수도 없고 시간을 애매한데 그래도 막 그리다가 손이나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달라요. 또 그 비율 그 신기한 게 그 각도 조금만 선 하나 차이로 인간의 인체가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나 부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내가 잘 그냥 쓱쓱 그리려면은 인내 시간이 또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그러겠지.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연습했으면 내가 인간을 못 그린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끊임없이 계속 정진했더라면 또 웹툰 작가로서의 삶을 좀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좀 잘 어울리시긴 해요. 어쨌든 지금도 글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웹툰이라는 게 어쨌든 그림도 필요하지만 글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 간에 이제 꾸준하게 하는 게 맞다. 뭔가 내가 첫 술에 너무 제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너무 많은 거를 또 바라는 거야. 나 자신한테 또. 그렇긴 하네. 너무 채찍질을 때리네. 또 내가 원하는 또 그 이상적인 그 기름 실력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근데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꾸준히 아무튼 그 손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글 쓰는 것도 사실 계속 써야지 는다. 맞아요. 지겹잖아요, 사실 그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또 눈 떠보면 되게 달라져 있고 뭐든 쉽지 않다. 저는 뭐 작업이나 취미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도 그 매일매일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나름 세운 규칙이 월화수목금 평일은 이제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좀 쉬자 이거든요. 근데 운동을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고 그 주말 이틀을 쉬고 월요일 아침에 맞아. 정말 나가기가 그냥 앞에 맞아. 이틀을 쉬어버리니까 이미 몸이 거기에 또 맞아요. 그런 건 또 몸이 귀신같이 빠르게 맞춰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나가야 되나 항상 이렇게 월요일에 좀 더 고민을 평소보다 많이 하지 않나. 아마 그림도 이게 어쨌든 손기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저도 막 그렇게까지 막 아쉬운 것까지는 아닌데 어릴 때 피아노를 학원을 한 6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못 쳐요. 그래서 막 피아노를 간절히 치고 싶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6년 배웠는데 그런 스킬이 좀 하나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한두 곡이라도 좀 악보를 보지 않고 칠 수 있는 수준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과거의 아쉬움들은 누구나 하나씩 다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시겠지만 언젠가 마라님의 일취월장한 그림 실력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림을 좀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폼이 많이 올라왔다 싶어지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뭐 커버 그릴 거 많거든요. 저희 방송 적당한 커미션에 그거 재밌겠다. 네, 팟캐스트 커버랑 뭐 약간 이것저것. 발그림이요? 잠깐만. 저기요. 지금 클라이언트 앞에서 발그림을 논하고 있어요? 발로 그리면 어떡해요? 근데 저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네. 콜 하겠습니다. 지금 저 연습장인데 이따 확인해 보세요. 이따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선배님들 과연 마라님의 그 그림 제가 마음에 들어했을지 조만간 저희 커버가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마라님을 좀 더 숙성시켜 보기로 결정했던 걸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님의 그림 실력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선배님들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깔깔스님께서 후원 세례를 해주셨어요. 이 정도면 후원 와. 폭탄, 후원 산탄총인데 저번 주에 탈주 에피소드에 5,000캐시 후원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퍼펙트 데이즈 에피소드에 5,000캐시, 탈출 에피소드에 5,000캐시를 연이어서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뭐 할까요, 형님들? 형님들 뭐 할까요? 이거 뭐 비디오가 없고 오디오만 있어서 뭐 할 수가 없네. 뭐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황깔스님 진짜 너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와, 2주 연속 영화학개론 에피소드 2편이라니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패터슨, 퍼펙트 데이즈, 안경, 카모메 식당 릴레이 부분 너무 웃겼어요. 여기에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과 봄 에피소드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만 건건 이만 총총이죠. 그리고 사진은 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북 리더기인데요. 엔딩까지 천천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퍼펙트 데이즈 에피소드에서 안다다씨님이 홍보하신 이미화 작가님의 신간 엔딩까지 천천히의 사진, 표지 사진을 또 함께 첨부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연이은 후원과 함께 긴 댓글 더불어서 이렇게 엔딩까지 천천히 어쨌든 이북으로 구매해 주신 거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안다다씨님과 이미화 작가님도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마라님께서는 이미화 작가님의 뭐 책 읽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작가님 책을 한 4권 정도 오. 읽었었죠. 네. 제일 좋아하시는 작품이 혹시? 지금 먼저 생각이 나는 거는 영화관에 가지 않는 날에도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왜냐하면 또 이 책의 비하인드에서 또 인터뷰식으로, 그러니까 뭐 인터뷰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 영화 사람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챕터마다. 영화관에 가지 않는 날에도라는 책이 이미화 작가님의 에세이였는데 이제 영화계 또는 영화계 변두리에서 영화 관련 일을 하시거나 그런 취미로 깊게 삼으시는 분들을 이제 따로따로 뭐 인터뷰를 하시거나 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쓴 에세이로 이제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또 제가 아는 친구들 챕터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재밌었고 또 시네쿤 말해도 되나요? 저요? 안 아니 되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 예명으로 닉네임으로 이미화 작가님의 인터뷰에 응해서 또 그 영화관에 가지 않는 날에도라는 책의 한 챕터를 또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또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가 그 책에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맞아요. 그런 방송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저 사실 시네쿤 챕터를 좀 좋아했거든요. 이 녀석 좀 하는데 약간 이런 녀석? 저 높게 평가해 주신 건가요? 네, 저는 좋았어요. 감사드립니다. 그 챕터의 마지막에 딱 해주셨던 말씀. 아. 나는 부서진 사람들을 사랑해였나요? 이거 참. 맞죠? 제가 맞아요.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다. 기억에 남았다니까요. 제가 그 인터뷰할 때 뭐 팟캐스트 방송을 한다, 그리고 뭐 영화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 주로 이제 이미화 작가님께서 저를 깊숙이 꼬집으셨던 부분이 제가 망장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걸 약간 즐겨하는 악취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작가님이랑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왔던 얘기죠. 해서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그것도 구매해 보시는 거 선배님들 괜찮지 않을까. 영화관에 가지 않는 날에도 한번. 여담으로 저도 있어요. 맞아요. 마라님도 또 인터뷰를 하셨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영화학개론의 선배님들이시다? 그러면 이미화 작가님의 영화관에 맞네. 가지 않는 날에도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겠네. 거기 지금 저도 나오지, 마라님도 나오지, 안다다씨님도 나오지. 지금 거의 영화학개론 거의 자매 맞네요. 거의 자매 기획이에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깔깔스님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후원과 댓글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서 다른 선배님들께서도 다음 주에 또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말씀드려 보면서 이제 슬슬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신나신가요? 네. 좋으신가요? 네. 이런 마라님의 텐션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저희는 그럼 이만 오늘의 영화죠. 기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남량 특집 2007년작이죠. 정식 그리고 정범식 감독님의 작품, 한국 공포 영화의 허리로 남은 바로 그 작품. 이 작품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파묘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닌가요? 너무 큰 비약인가요? 사실 제가 호러 영화를 잘 몰라서 어쨌든 기담입니다. 그래서 앞에 일부 근황 토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상마당이라고 그 극장 있잖아요. 거기서 한국 호러 영화 정확히 뭐라고요? 그 기획전 이름이? 기획전에 한국 공포 영화 기획전 그냥 3대장으로 사람들이 사실 그냥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비공식적으로 한국 공포 영화 3대장이라고 해서 상상마당에서 지금 이번 달 7월 28일까지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2007년도 작품이다 보니까 OTT 등의 플랫폼들을 통해서 댁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배님들께서 어쨌든 그런 기담인데 장화홍련 그리고 알포인트와 더불어서 한국 영화 3대장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까고 들어갈게요. 저는 이 영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뭐 선배님들 뭐 예상하셨죠? 저는 호러 영화 안 봅니다. 뭐 평이 좋든 말든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저는 안 봐요. 저 엑소시스트도 안 봤어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담을 안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라님한테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주변에서도 듣고 뭐 온라인상에서도 듣고 너무 좋은 공포 영화고 마냥 공포 영화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영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2007년 작품이다 보니까 선배님들 중에서는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영화를 너무나 사랑에 맞이하는 마라님이 계신데 좀 간단하게 인상 비평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기담이 재개봉하거나 이런 개봉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꼭 영화관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 네. 저는 사운드 디자인이 생각보다 너무 더 좋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그거 할 얘기 있는데. 뭐 그래요? 일단 하시죠. 왜? 저 그냥 잠깐만 껴들어도 돼요? Yes. 깜빡이 켜고. 극장에서 처음 저는 아예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극장에서 본 거잖아요. 사운드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 귀를 찢을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건 또 근데 약간의 음량 문제일 음량의 그거고. 그 상영관 컨디션의 문제일 수도 있다. 있고 그리고 뭐 공포 영화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걸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구할 수가 없어. 뭐 CD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OST? 네, OST로 막 앨범을 멜론에서도 막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이러는데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영화 음악을 되게 빵빵한 사운드로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담은 좀 여러 번 많이 봤으니까 사실 인상 비평이랄 것이 없을 수 있으니 저는 극장에서 딱 처음 경험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 사운드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것도 좀 연이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담을 많이 보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마라님 정도면 호러 영화를 정말 좋아하셔서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작 구작을 막론하고 호러 영화를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기담을 여러 번 다시 돌려볼 정도로 어느 부분에 그렇게 혹하셨는지. 저는 이게 2007년 영화잖아요. 근데 지금 봐도 되게 이상하지 않잖아. 뭔가 촌스럽다거나 뭔가 되게 딱 제가 좋아하는 어떤 고전적인 미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고전의 미가 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것 같고 한국 공포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맨날 이제 기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아한 느낌이 있어 영화가.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저도 호러 영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호러 영화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간 점프 스케어 위주로 막 놀래키거나 깜짝 쇼로 뭔가 연명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는 좀 그래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기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점프 스케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좀 더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마냥 깜짝 쇼로 연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탄탄한 서사 또는 공감 가능한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패키징을 예쁘게 해놔서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 원래도 CG보다는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고전적 의미의 특수 효과를 좋아하시는 거죠? 전 좀 물리적으로 그런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막 뭔가 일그러뜨리면서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저는 어떤 영화든 뭔가 현란한 테크닉적으로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카메라가 그냥 고정이 되어 있어도 그냥 전공법으로 좀 승부 보는 영화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기담이 사실은 카메라가 조금 정적인 편이 있잖아요. 인물들이 더 움직이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그 샷으로 승부 보는 느낌이 전 좀 들어가지고 좀 그래서 자주 돌려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막 자극적이고 기괴한 이미지들의 연속으로 승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앵글이라던가 뭐 편집이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로 되게 딱 장중한 미를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뭐 근데 그러니 저러니 해도 저는 어떻게 봤냐. 좋은 건 알겠어요. 저 소신 발언합니다. 아리 에스터의 유전을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다. 유전도 마찬가지지만 기담 좋은 영화예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촬영 너무 좋고요. 편집 미쳤고요. 이 모든 걸 우아하게 묶어주는 연출 너무 아름다웠다. 하지만 두 번 볼 것 같진 않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영화 자체는 기술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편집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옴니버스 영화라는 건 듣고 갔거든요. 근데 요즘 나온 영화였다면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나눴을 것 같은데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하나의 엮인 이야기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편집해놓은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엔 옴니버스 공포영화가 장편 공포영화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막 옛날에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 맞죠? 그건 약간 좀 막 공포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는 느낌으로 액자식 구성이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뭐 챕터로 나누든 아니면 액자식으로 하나씩 들어가든지 뭐 그런 게 조금 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기담은 사실 쭉 한 템포로 가는데 이게 시간이 뒤섞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고 이 영화에 되게 딱 어울리는 구성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 좋았습니다. 그 부분이. 맞아. 근데 이 당시에 그런 영화들 많았어요. 그 옴니버스식 호러 영화 기획이 꽤 많이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는 좀 특별하게 꾸며진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내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대적 배경이 1942년의 경성,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에 안생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자로 편안할 안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인생병원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의학으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내과나 외과나 다 이제 이 당시 어떤 의료 기술로는 제일 최전선에 있었던 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기묘한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세 편의 기묘한 이야기들을 한데 엮은 것이 이 기담이다. 해서 첫 번째 챕터라고 명시적으로 쓰진 않지만 첫 번째 챕터의 주인공이 이제 진구 배우가 거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뭐 요즘 말로 치면 뭐 어시스턴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냥 하여튼 뭐 조수 아니면은 뭐 견습생 이런 건데 시체 안치실에서 일을 하다가 동사해서 죽어서 들어온
예쁜 여고생의 시체를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여고생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래 거기까진 그럴 수 있는데 밤마다 그 시체를 만지작대면서 말을 걸어요. 그 여고생 시체 손에다가 막 반지를 껴주고 이거 마음에 들어? 뭐 이런 식의 대사를 막 하거든요. 이렇게 말은 너무 이상한데. 뭐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밤마다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상한 환영을 보게 되고 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하면서 점점점 이 미스테리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챕터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챕터를 좀 이렇게 따로 얘기해 보는 게 좋으신가요? 뭐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챕터 좀 어떠신지. 저는 사실 기담 자체를 뭔가 이야기적인 거에서 매력을 느낀다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그 미장센이랑 연출에 매료가 된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혼 결혼식 하면 저는 그냥 그것밖에 사실 생각을 잘 못해. 그 결혼식 장면 있잖아요. 문이 하나씩 열리고 그 표현.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딱 마지막까지 남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담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 장면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진구 캐릭터와 그 여고생 죽은 여고생이지만 그 여고생의 영혼 결혼식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들 이런 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한 샷으로 붙어 있는 장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마음에 드냐면은 그 바로 전이 시신 검은 물 막 쏟아지고 되게 공포를 조여 오잖아요 분위기적으로. 그리고 그 여고생 시신이 있는 그 문 안지실 그쪽에서 이제 검은 물이 폭포수처럼 이제 떨어지고 그럼 딱 문 열어보면 당연히 이제 관객은 안단 말이지. 없겠지. 그리고 뭔가 기어 나오겠지. 그러니까 시체 대신에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뭐 나오겠네. 뭐 귀신이 나오겠네. 다 알면서도 저는 조금 이 장면이 좀 좋은 게 사운드가 아무튼 선행이 먼저 되잖아요. 텅텅텅텅 하는 게. 그러면서 귀신이 기어 나오는데 그게 되게 그냥 상황적으로만 보면 되게 뻔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영화관에서 보니까 난 무섭더라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공법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속도도 사실은 엄청 빠르진 않아. 그 귀신이 오는 게. 그러니까 근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확 성큼성큼 튀어나오긴 하지 않아? 그 정도 속도면 튀어나온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뭐. 너무 기준이 넓으시다. 아유 귀신 빠르잖아요. 귀신 본 적 있어요? 뭐야? 귀신이랑 달리기 한 적 있어?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공포 장면이 나오고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되게 느린 속도로 그 다음 그 영혼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 템포 조절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편집의 리듬감이 빠르게 막 상대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이제 여유롭게 맞아요. 직후에 바로 흘러가는. 그리고 되게 아름답고 왜냐면 그 바로 전 안치실에서는 되게 차갑고 검정색 물이 막 떨어지고 있고 막 축축하고 이런 거에서 갑자기 되게 아름다운 느낌으로 딱 여유롭게 리듬을 가져가니까 이게 오히려 되게 좋았다. 좋게 더 느껴졌다.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관객들이 봤을 때는 앞 장면에서 긴장감을 쫙 줬다가 뒷부분에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평화로우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전환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기분 좋은 배신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 저는 제가 뭐 마라님이랑 같이 영화를 보긴 했지만 저는 극장 스크린을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 진짜요? 배신감? 나 여기서 배신감을 느껴요. 왜 배신감을 느끼죠? 제가 배신감을 느낀 건 전데요. 이 영화를 강제로 보게 만든 당신. 그럼 귀신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 귀신의 한 3분의 1 정도 봤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너무 무서워서 눈을 반쯤 감아가지고 제대로 그 화면을 본 건 아니었지만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마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귀신이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텅텅텅텅 이게 먼저 선행이 된다고. 근데 사람 심리가 진짜 이상한 게 텅텅텅텅 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눈을 감으면 되잖아요. 무서우면. 근데 그 사람 심리가
보고 싶죠. 결국 뭐가 나오는지는 좀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냥 그게 싫으면 통통통통 소리가 날 때 바로 눈을 감아야 되는데 맞아. 통통통통 눈을 뜨고 있어. 물론 이제 3분의 1밖에 안 떴지만. 근데 나 상윤 씨처럼 영화 보고 싶다. 왜요? 너무 즐기잖아요, 그거를. 이게 지금 즐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너무 괴로운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보고 싶어하는 그것만 마음만 살짝 있으면 이 공포 영화 볼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실.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구작이다 보니까 집에서 OTT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불 다 켜놓고 그 장면을 좀 슬로우 모션 걸어서 보면 왜냐면 보고 싶긴 하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어머 들었지만 결코 하지는 않았다는 거. 그렇게라도 보기가 좀 두렵다는 거.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영혼 결혼식도 사실 실제 아무튼 있잖아요. 영혼끼리 막 보면은 무속에서 보면은 그 인형이 따로 있거든. 신랑 신부 세트가 있어요. 인형을. 그래서 입을 덮어주고 뭐 잠깐 나왔다가 합방하라는 그런 의미겠지. 약간 그런 식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아무튼 감독님이 이 장면을 아무튼 연출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이들의 영혼 결혼식인 거니까. 근데 이 나온 결과물 되게 판타지적인 장면으로 너무 아름답게 한 것이 이 영화의 어떤 우아미 여기에 뭔가 한 숟갈 더 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름다워서 더 끔찍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산자 입장에서 보면 이 죽은 자와의 영혼 결혼식이라는 게 되게 끔찍한 개념이고 심지어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한 거니까 자신의 어떤 남은 삶을 모조리 다 저당 잡히는 그런 개념인 건데 이게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으니까 뭔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 분명히 당했는데 너 좋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았잖아. 이렇게 그 스님이 가스라이팅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름다워서 오히려 섬뜩하고 역겨운 부분도 있더라고 그 상황이.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름다운 여고생 아오이였나요? 저라면 제가 각본가나 감독이었다면 정확히 아오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아오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대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는 어떤 남자고 대략적으로나마 아오이와 그 남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거나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의미심장한 게 아오이의 첫 등장 자체가 물론 시체이긴 했지만 첫 등장 자체가 그 얼음 안에 파묻혀 있는데 꽃잎 하나가 이제 날라와서 마치 심장 부근에 딱 앉자마자 깨지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러 영화긴 하지만 내가 봐도 확실히 이 감독님, 이 형제 감독님이시잖아요. 이 감독님들은 시각적인 센스가 확실히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이게 공포영 예를 들면은 저도 이걸 그냥 어떤 방송에서 본 거긴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공포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신인 영화 감독님들의 좀 등용문처럼 느껴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포에 큰 관심이 없어도 입봉을 하기 위해서 좀 찍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찍을 수도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감독님들은 애초부터 이 영화를 이런 공포 영화 좀 고전적이면서 우아하면서 좀 미학적인 공포 영화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제 기담을 시작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포 영화를 어느 정도의 애정이 이미 있으신 상태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영화도 이어서 만드시잖아요. 공포 영화를. 요즘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 장르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공포 영화에 대해 갖고 있는 애착이 그렇게 시각적인 부분에서까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런 해서. 센스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첫 번째 챕터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진구 배우는 진짜 젊더라고요. 아니 젊다라는 표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리더라고. 그래서 요즘도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뭔가 좀 좋은 의미로 비교가 되는 되게 앳된 부분이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좀 배우님들은 어떠셨는지. 아니 저는
사실 배우라고 하면은 저는 딱 그 아역 배우님밖에 지금 너무 강렬하게 아사코요? 네. 챕터 2에 네, 챕터 2의 이제 주인공 우리 아사코 그 아역 배우와 저는 그 첫 번째에 그 누워 있을 씬 아오이 아오이의 그 배우님 사실 얼굴만 그러니까 대사가 없잖아요. 크레딧에 여지 배우님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 납득이 될 만큼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으셔가지고 그 이미지만으로도 되게 인상에 깊게 남았었고 다른 배우님들은 진짜 확실히 와 이렇게 젊구나. 그거를 확연하게 예수정 배우님도 그렇고. 예수정 배우님은 왜 이렇게 다 죽는 역할만 하실까요? 어딘가 슬프게. 근데 그 확실히 여지 배우님은 어쨌든 마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 있는 상태로 등장하고 죽어 있는 상태로 퇴장을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귀신 역할이 있긴 하지만 대사는 없으니까 납득갈 만한 비주얼인 배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하셨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고혹적으로 나오셨고 그 분위기가 주는 맞아요. 이상한 또 공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처음에 그 시체가 들어왔을 때 다른 견습생들도 야 선녀가 박제된 거나 다름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는 좀 잘 잡아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아사코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챕터 2로 또 이제 살짝 넘어가 보자면 이 안생병원에 아사코라는 소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엄마와 새아빠 모두를 잃고 이제 혼자 살아남아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의 어떤 각고의 노력으로 결국 아사코를 살려내게 되는데요. 아사코가 입원해 있는데 밤마다 엄마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냥 꿈에 나오지 않아. 그 사고 당시에 어떤 피칠갑이 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뭐 이상한 소리를 내거든요. 이게 되게 좀 무서운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아사코가 밤마다 만나게 되는 엄마 귀신 그리고 또 그 엄마 귀신과 아사코를 옆에서 지켜보며 아사코를 구해주고 싶어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이게 챕터 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제가 옆에서 눈치껏 봤을 때 원래부터도 그냥 이야기를 떠나서 강렬하게 남는 거는 두 번째 챕터의 그런 장면들이었거든요. 사실 너무 유명하잖아요. 엄마 귀신 하면 이제 이상한 소리 내는 그 무서운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원래도 현실이랑 판타지를 조금 넘나드는 좀 섞여있는 연출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병원이었다가 또 똑같이 그 거울 똑대다가 이제 또 그 사고 당시 어떤 도로로 가잖아요. 뭐 그런 식의 연출을 되게 좋아하는데 역시나 이제 영화관에서 봤을 땐 사운드가 너무 사실 상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귀를 박잖아요. 때려 박잖아요. 그냥. 거기였나요? 그 음악이 나온 게 막 전반적으로 뭐 나오긴 하지만 이거 뭐 나는 뭐 사이코의 버나드 허먼이 만든 노래인 줄 알았어. 음악인 줄 알았어. 너무 사이코 테마랑 비슷하지 않아요? 뭐 오마주이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름답기는 진짜 아름다웠다. 무서운.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공포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좀 체감적으로 무서워하는 공포 영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막 컨저링이나 사탄의 인형 같은 거 봐. 그러면 그냥 우스우세요? 이게 우습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막 너무 무서운데 하면서 몸이 쪼그라들게 되는 느낌은 잘 못 받아요. 그럼 무슨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컨저링 같은 거? 재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웃는 게 아니라 재밌다. 약간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물론 저 현실에서 쫄본데.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온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 해가지고 딱 목 떨어지잖아요. 그림자에서. 솔직히 잘 못 봤어요. 얘기가 안 되네. 아니 진짜. 눈을 한 3분의 2는 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엄마 귀신은 보셨나 그러면? 엄마 귀신은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귀를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귀로는 들어왔어요. 네, 그녀의 정보가. 그럼 보셨어요? 얼굴을? 얼굴 조금 봤어요. 조금 봤어요? 네. 클로즈업으로 봤어요? 아니면 좀 클로즈업도 조금 보고요. 네. 참 시시하네. 저기요.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말 이어가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 공포 장면 연출을 기담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지금도 아마 소리가 선행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의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가서 끽끽끽끽 막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를 내잖아. 그러면 당연히 관객은 아까 그 안치실에 기어 나오기 전에 소리가 나오면 텅텅텅텅 알잖아요. 이거. 아 이제 곧 온다. 예. 그럼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러면 아 이 귀신이 옆에 있구나. 난 여기서부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바로 막 뭔가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아무튼 분위기를 싹 이제 잡으면서 싹 잡으면서 이제 나올 거야. 나올 거야. 근데 그 다음 샷이 빠져 있잖아요. 아이랑 이제 누워 있는 미디엄 샷 정도로 아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드하게. 네, 근데 이제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귀신 좀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클로즈업으로 가는 게 이게 뭔가 효과적인 것 같은 거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보통의 공포 영화 문법이라면 귀신의 클로즈업을 먼저 음. 하고 이렇게 무섭게 딱 보여주고 상황 설명을 위해서 와이드한 화면으로 빠질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거를 반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 클로즈업으로 확 오거나 아니면 되게 빠르게 오거나 뭔가 이런 운동성이 느껴지는 느낌을 줄 것 같은데 귀신이 또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화면이랑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또 가만히 그냥 있고 약간 이런 게 사실은 좀 저한테는 되게 오히려 좋게 다가왔다. 그래서 소리로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배우님이 이제 직접 낸 소리라는 거예요. 그 엄마 귀신 역할에. 네, 이것도 뭔가 감독님의 비하인드로 그냥 들었을 때는 시나리오상에는 방언을 읊조린다. 로만 적혀져 있었고 그 목사님한테 뭐 안수 받을 때 그 방언을 읊조리는 그런 게 되게 감독님한테는 좀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 소리가 막 중얼중얼 막 이런 그 거. 소리를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상에는 방언을 읊조린다 이렇게만 적어놓고 이제 배우님이 이걸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를 리허설 때 한 번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아 이거 그냥 가야 된다 한 거예요. 배우님이. 네, 근데 감독님은 이제 이걸 어떤 그림이 나올지 확인을 일단 좀 미리 알고 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님이 이제 끝까지 막으신 거죠. 그냥 한 번에 가자. 또 엠바고를 거셨네요. 근데 한 번 하자마자 이제 끼익 소리 바로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붐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잠깐 내렸다가 붐 마이크 오퍼레이터가. 예. 다시 해가지고 이게 첫 테이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감독님이었으면 난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거야. 내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조금 어떡하지 이게 좀 배우님이 이제 준비해온 게 약간 조금 애매하면은 이걸 사실 빠르게 현장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퍼펙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선물 같은 것이었다. 너무 이제 소름 돋겠지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 붐 마이크 오퍼레이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어쨌든 음향하시는 분들은 헤드셋을 끼시잖아요. 이게 가장 그런 소리들이 빠르게 먼저 크게 귀로 들려온단 말이죠.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 클로즈업으로 이 엄마 귀신이 싹 이렇게 시선 싹 이렇게 옮기는 게 있어요. 웃으면서. 그때도 이제 포커스 하시는 분이 이제 귀신 얼굴을 잘 못 봤다고. 촬영부에서 포커스 잡는 분이. 네네네. 이 스태프들이 그래서 이 장면 그만 찍으면 안 되냐고 그러셨다는 또 이야기가 썰이 있었다. 그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고 또 연출로도 뒷받침이 잘 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좀 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느낌이. 끔찍한 거는 1부였거든요. 챕터 1. 근데 이야기의 어떤 기승전결 귀결, 이야기의 완성도, 서사의 완성도, 그리고 어떤 장르적인 재미 이걸로는 챕터 2가 좀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기담하면 슬프고 뭐 아름다운 공포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공포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저는 기담이 공포 영화로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포도 놓치지 않는다. 감정은 감정대로 아무튼 가져가고 근데 장르 영화로서 아무튼 공포 영화로서 할 일을 전 톡톡하게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챕터 두 번째 챕터를 보면서도 아이의 연기력이 사실은 몰입도에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근데 사실 진짜 뭐 할리우드 영화도 그렇지만 한국 영화에도 요즘에 아역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잘하는 배우들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역 배우들도 있기 마련인데 이 기담의 아사코 역할을 장난 한 아니에요. 아역 배우는 진짜 너무 그 무서워하는 표정도 잘 찍거니와 그 과거 회상 장면에서 어떤 현실적인 연기 톤도 너무 잘 갖고 있어서 와, 이 배우 참 대단하다. 전혀 뭐 몰입을 깨고 자시고 할 게 없이 오히려 극 안으로 관객들을 끌고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배우 혼자서 그 챕터를 끌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사실은 이제 엄마를 떠나가는 거잖아. 또 새아빠 뭐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아저씨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전 그 기저에는 엄마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이 전 되게 비뚤게 표현될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엄마한테 엄마 딱 보면서 난 뭐 내가 이제부터 아저씨랑 잘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저는 그 눈이 진짜 그런 감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연기할 때 그 배우님들의 눈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눈에서 전 진심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눈이 좀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연기는 막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진짜 엄마가 밉구나 그런 게 딱 느껴지더라고. 그 아이의 그 눈. 그리고 그 머리를 귀로 탁 네. 이렇게 귀 뒤로 싹 그러니까. 넘기는 그 앙칼진 표정 손놀림. 그리고 막 현실로 딱 돌아오면은 애가 되게 멍한 눈동자로 또 변하고 딱 대비가 되죠. 대비가 너무 잘 되고 한몫 톡톡했다. 그리고 저는 뭐 챕터 좀 이따 3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또 뭐 한 번 더 해도 되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문이라는 오브제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챕터 1에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장 이 영화 통틀어서 기억에 남는 만한 장면이 그 영혼 결혼식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혼 결혼식 장면도 계속 그 문이 열리는 이미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해냈잖아요. 그리고 뭐 시체 안치실의 문이라던가 계속 열리는 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문이 계속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일 텐데 이 두 번째 챕터에서 과거 회상을 보면 이 어린 소녀 아사코가 엄마와 새아빠가 이제 동침하는 장면을 그 문틈 사이로 보거든요. 아 근데 그 이미지가 되게 징그러우면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문을 통해서 일부에서는 뭐 그게 약간 타의에 의한 사랑이긴 하지만 영혼 결혼식이니까 사랑도 찾고 그리움을 느끼고 이런 개념들이 있었다면 2부에서는 문틈 사이로 보면 안 됐던 것을 봐서 그래서 이 소녀의 어떤 질투심이나 뭐 애정, 삐뚤어진 어떤 애정 이런 것, 애정 결핍 이런 것들이 새어 나온다는 개념 이런 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오브제로서 문이라는 역할을 잘 쓰지 않았나. 어쨌든 문이라고 하면 공포 영화에서도 생과 죽음 사이의 어떤 문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세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를 보면서 그 김혜자 선생님 캐릭터가 거기서도 진구 배우님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진구 배우랑 천우희 배우가 동침하는 장면을 문틈 사이로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봤을 때도 와 되게 섹슈얼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좀 되게 불편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기담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한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챕터 2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깐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마지막 챕터 3인데 이 챕터 3가 비교적 살짝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이 안생병원 주변에서 어쨌든 당시 일제강점기였으니까 일본 제국의 황군들이 살해당하는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응수 배우님이 또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김응수 배우님이 황군의 이제 조사관으로 나오셔가지고 안생병원에 계속 이 시체 이제 해부라든지 이런 거 검식 이런 거를 맡기시면서 대체 이 범인이 누구란 말인가, 대체 왜 죽인다는 말인가 이런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김태우 배우가 연기한 우리 김동원이라는 캐릭터가 내가 약간 내 안에 다른 자아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특이한 게 챕터 3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좀 더 본격 호러라기보다는 좀 더 스릴러?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추정물
그러니까 수사물의 뉘앙스를 또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흥미롭긴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봤을 때 영화관에서 보기 전에는 이 세 번째 챕터가 저한테는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었어요. 앞에 좀 두 개에 비해서는 네, 좀 네. 빠지는 느낌. 네, 그런데 영화관에서 보니까 저 진짜 눈물 나왔잖아요. 우셨어요? 같이 봤는데 몰랐네. 울컥했어요, 울컥. 같이 봤는데 울컥. 몰랐네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울컥했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감정이 되게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그리고 아무튼 뭐 스포긴 하지만 이 남편을 잃은 여성의 그런 마음이 이걸 감정적으로 되게 크게 저한테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구나 하고 봤었던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영화관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래서 뭔가 슬프고 저는 그때까지는 좀 분위기적인 슬픔의 느낌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피상적으로 느껴졌었는데. 네, 지금 봤을 때는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진짜 감정이 있다. 감정이 세다. 쓸쓸하다. 막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저한테는 새로운 감상이었다. 쓸쓸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이거는 좀 저는 1부는 좀 끔찍했고 2부는 그래도 좀 약간 감동으로 끝나잖아요. 뭐 아저씨가 감동? 죽긴 하지만 그러니까 감동? 그러니까 엄마랑은 좀 화해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엄마의,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3부는 진짜 되게 쓸쓸하다. 되게 좀 뭔가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되게 뭐랄까 뿌옇게 보여주면서도 또 명확하게 잘 보여준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이것도 좀 색다른 맛이더라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이게 세 번째로 와서 세 번째로 오는 게 좋은 위치였나?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감상은 저는 지금 보니까 세 번째였어야 됐다라고 저는 오히려 느끼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세 번째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문을 닫아주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구성이 아무튼 중요하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위치로 들어갈 것인가. 특히 옴니버스니까. 근데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상현 씨가 느꼈던 것처럼 이 세 번째는 조금 더 전 드라마적인 게 세고 좀 장르적인 게 뭐 잔인한 장면 물론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뭔가 감정이 더 우선적으로 오더라고요. 드라마적인 느낌이.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 기담이 전체 통틀어서 남겨져야 될 관객이 딱 느꼈으면 하는 감정을 마무리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랑 그 자체로 딱 감정적인 마무리를 싹 해주는 느낌? 그래서 전 좋았어요. 하긴 그 많은 분들이 좀 슬프고 아름다운 호러 영화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이유에 거의 거진 한 80%는 이 세 번째 에피소드와 그 위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건 물론 이제 1부도 있고 2부도 있긴 하지만 서사적으로 아름답다는 느낌이 1, 2부는 좀 없잖아요. 막 영혼 결혼식 그리고 뭐 복수 뭐 이런 거니까. 근데 3부는 확실히 좀 사별한 어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어떤 애정과 그리움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극장문을 나서기 직전에 받을 만한 감정으로는 관객들 입장에서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제가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막 귀신 보고 무섭다, 뭐 살인마 보고 막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공포가 되게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잖아요. 이게 뭐 생존 경쟁, 생존 위기 의식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예를 들면은 다 관통하긴 하잖아.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 다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무섭다라고 느낄 때가 단순히 무서운 대상을 보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 공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현실적인 공포. 뭔가 그게 되게 인간적인 마음인 거잖아요. 공포에 대한. 그렇죠. 그런 거를 공포 영화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 추구하는 뭐 감상의 취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공포 영화가 너무 무섭기만 치중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 서사적인 거에 집중하는 공포 영화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저는 이 세 번째가 되게 달리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더 감정을 담은 공포도 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음. 점에서 이 세 번째 챕터는 상실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음. 또 아름답게 음.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나? 아름답게 그려냈기 때문에 뭐 또 그렇게 느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저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도 극장에서 영화 볼 때 스크린 제대로 못 봤어요. 눈 감고 본 건 맞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치 대법관이 된 듯 대법관 입장에서 보자면 이 스릴러적인 면모가 이 수사극의 면모가 공포감을 좀 떨어뜨리긴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저는 무서운 상황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면 안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김우수 배우님이 연기한 그 수사관과 그 부하들이 심지어 총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다. 그리고 1, 2부의 어떤 귀신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초자연적인 그런 미신 같은 개념들이어서 더 무서운 게 있었는데 이 3부는 어쨌든 약간 조현병이랄까 아니면은 어떤 그런 그리움으로 인한 어떤 망각 증세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의학적으로 조금이나마 설명이 더 가능한 개념들이 나왔다 보니까 공포감은 확실히 좀 줄었던 것 같다. 근데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마라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거 자체가 이 감독님들의 의도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뭔가 그 대사가 너무 막 이입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수업 장면에서. 네. 근데 제가 약간 좀 평소 생각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제가 직접 본 거에 대한 거를 사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잖아요. 유령, 뭐 귀신, 뭐 영혼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에 근데 전 또 기운은 있다고 믿는 편인데 기운. 근데 이게 형체로서는 사실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나요? 쓸쓸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게 더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믿음으로써? 네. 그런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죽으면 바로 블랙아웃이고 싶지만 왜 그러고 싶어요?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사라지고 싶지만 근데 사실 이제 코코 영화도 보면 픽사 영화? 네. 그 코코도 보면은 사실 그 사회가 너무 막 아름답고 망자들의 그래, 그 땅이 그래 또 내가 살아간 사람이 죽어서 또 그런 세계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면 또 그것만으로도 사실 가치 있는 믿음이기도 한 거니까 아마 지구상의 많은 분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거진 다 그거 아닐까? 그것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그 대사들이 조금 이상하다. 그 전에는 뭔가 이거를 확 와닿는다고 느끼지 못했었던 게 왜 지금 봤을 때 다시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화를 N차 관람하는 맛이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반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극장의 힘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집에서 정말 이제 뭐 큰 TV, 화질 좋은 TV, 스크린 다 구업이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말 큰 극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영화를 본다는 맞아요. 그런 감상 자체를 이기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그 관람할 때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쨌든 아내의 입장이 돼보셨기 때문에 이 3부의 감상이 좀 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20대 초반에 이걸 또 봤을 때는 사실 저와는 그 상황적으로 동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미혼이니까. 근데 또 제가 나이를 먹으면 또 먹을수록 또 이렇게 감상이 달라지는 게 또 묘미다. 근데 저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저도 결혼한 이후 아니면 뭐 결혼 전에 이제 지금 아내가 된 친구랑 연애를 오래 했잖아요. 그 시기에 본 영화나 드라마들이 어릴 때 봤을 때보다 좀 더 공감 가는 부분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흔한 설정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인데 아내가 붙잡혔어 뭐 이런 거. 그러면 되게 유치한 설정인 걸 알고 또 이미 본 영화라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라면
그 친구가 지금 잡혀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더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결혼하고 보면 기담 챕터 3가 달리 보일 수 있다. 네. 다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 사실 이거는 챕터 3만의 아쉬움은 아니고 이 영화 전체의 아쉬움인데, 대사가 이거는 직접적이어서 배우분들이 연기를 못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대사가 너무 직접적이고, 예를 들어서 프롤로그에 전무성 배우님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나와서 이제 딸과 통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까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베테랑의 대사처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딸이랑 통화하는데 계속 너무 대사가 친절한 거예요. 막 딸 목소리는 안 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화기 너머로 뭐 밥은 먹었다고 뭐 이런 대충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책상 위에 여기 뭘 두고 갔구나. 이거 내 앨범 아니니? 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좀 뒤에까지 쭉쭉쭉쭉쭉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마라님이 그것마저 고전적이지 않나요? 라고 방어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너무 조금 비현실적이고 자기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2000 초반의 공포 영화들, 그러니까 이게 공포 영화 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2000대 초반의 그 특유의 말투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 옛날 서울말씨 같은.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기담뿐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물타기 하시는 거예요? 물타기로 방어? 시대로 방어? 그러면 마라님은 좀 이 영화 전반에 걸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없으세요? 아쉬운 거? 뭐 이야기적으로 사실은 막 엄청 신선하게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해가지고 이야기적으로. 근데 그 뭐 괴담, 기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옴니버스여서 어쩔 수 없이 그 할당되는 러닝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밀도 높게. 그래서 전 또 그 부분도 결국 다 좋다? 전 뭐. 근데 사실 장르 영화에서 신선함을 구비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 선배들이 쌓아올린 유산들을 받아서 이어나가는 게 또 장르 영화의 맛이기 때문에 뭐 태생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 이미지나 뭔가 연출이 좀 신선하게 다가오면은 사실 이야기가 신선하지 않아도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은 잘 안 주는 편이어가지고 네,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평이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를 되게 좀 다르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는 그게 다시 신선하게 느껴지는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전 좋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네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의아하긴 했어요. 일제 강점기를 주 배경으로 했는데 물론 이제 뒤에 일본 제국 황군들이 나오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흔히 이 시기를 다뤘던 다른 드라마나 영화들에 비해서는 그 시대적 맥락이 좀 잘 드러나 있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가져오고 실제 어떤 역사적인 그런 느낌은 좀 없지 않았나. 심지어 초반부에 내레이션으로도 나오잖아요. 태풍의 눈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로 시끌시끌한 와중이었음에도 우리는 굉장히 조용하게 보냈다? 뭐 평화롭게 보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좀 특이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또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여기서 제가 또 인터뷰 봤잖아요. 감독님 인터뷰? 그 이렇게 시대를 한 거는 그 배경 자체가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되게 영화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시대가 슬픔과 비극을 이미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원안 시나리오상에선 70년대였다 하더라고요. 근대였구나. 네, 근데 이거를 감독님들이 각색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40년대로 바꾸셨다고 하더라고. 하긴 그 시대의 공기 자체가 좀 무겁고 비극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묘미를 더 살릴 수 있었을 거라 판단을 하셨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챕터 3개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쉬운데 뭐 하나 꼽기가. 나는 1, 2, 3인 것 같긴 해. 어. 근데 뭐 서사의 완성도는 2가 더 좋긴 하지만 아, 1, 2, 3이 아닐까. 왜냐면 내가 왜 이 고민을 하냐면 3이 갑자기 급부상해가지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다크호스로. 다크호스로 급부상해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냉정하게 그냥 저 2, 1, 3 이렇게. 뭐야 다크호스라면서 뒤네요? 그래도 이제 공포 영화 그리고 연출적인 거 그런 거를 그냥 다 해가지고 다크호스 맞죠. 근데 왜 꼴등이냐고요? 다크호스인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상현 씨는 사운드를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영화요? 음.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씨. 눈은 가릴 수 있지만 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맞아. 좀 힘들었다. 그게 이제 공포 영화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커서 사실은 저도 좀 지나치게 깜짝 놀라는 부분도 있긴 했어요. 음량이 커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음악 활용? 그러니까 음악이라기보단 그 멜로디의 활용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이상한 소리를 내잖아요. 플룻이 막 호로록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의 그게 다 이제 음악을 따로 이제 주법을 다 녹음을 따셔가지고 그거를 다시 사운드로 재조립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악기로 음악으로 승부를 보는 느낌보다는 이제 악기 그 순수한 소리로 쌓아 올린 것 같은 그 공포 영화에서의 그 불안감 조성이나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분이 음악을 하셨나 궁금했는데 현대 음악가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원래 영화 음악을 하시던 분이 아니라 음악을 어쨌든 다른 카테고리 안에서 음악을 하시던 분과 함께 협업을 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냥 상상을 막 해보면서 만약에 공포 영화는 또 사운드가 생명이니까 그쵸. 음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과 작업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도 되게 재밌겠다. 영화 음악이 아니라 그냥 음악을 하시긴 하는데 진짜 다른 사람이면은 오히려 이게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전반적으로 장화홍련도 OST를 저는 진짜 많이 듣거든요. 작업할 때. 안 무서워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OST를 좋아하잖아요. 장화홍련에. 근데 이것처럼 기담도 예를 들면은 음악이 한 곡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장면이 되게 아름답다가 공포로 변하는 장면에서 항상 음악이 한 유턴을 갑자기 해. 그러니까 음악도 갑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감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연출도 되게 세심하게 하신 것 같다. 그냥 막 빵빵 막 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공을 들여서 막 세밀하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운드까지도 그래서 기담이 저한테는 이제 베스트다.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 마라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극장에서 호러 영화를 볼 때 제가 갖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끼고 가는 것도 진짜. 방법이라면 방법이겠구나. 그리고 손으로 눈을 막고 귀는 헤드셋으로 든든히 막고. 그럼 뭐예요 그게? 뭐가 뭐예요? 아니 언제 또 뭐 공포영화 보러 가시게요? 아니 뭐 안 가면 좋은데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얼토당토하는 하이제킹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는 헤드셋을 쓰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한데요. 씁쓸하네요.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오늘 2007년작이었죠. 기담 영화 기담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워낙 기담을 좋아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먼저 하고 도망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먼저 할게요. 기담에 대한 제 한 줄 평은요. 너무나도 잘 만든 영화. 하지만 다시 보진 않을 것.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등급 평가는
제가 만약에 호러 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B+ 드릴 수 있을 것. 그거 들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호러 영화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에 대한 등급 평가를 C+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만든 영화인 건 맞아요. 그냥 내 취향이 아닐 뿐. 그러니까 그대로 주면 되잖아요. 뭘요? B+요? 잘 만든 대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싫은데요? 근데 또 이상하다. 왜 그 코멘트가 다르지? 아니 제가 영화 보고 난 직후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한 줄 평 주면 싹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만 나온다고 얘기할 거라고. 지금 당황했잖아요. 너무 포장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또 포장을 해줘야. 마라님은 어떻게? 근데 또 여기에 제가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왜냐면 제가 다시 이제 감독님들 인터뷰를 보면서 왔거든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정확히 감독님의 의도를 파악하신 걸 수 있다 이게. 제가요? 죽어도 싸다? 다 죽어도 하셨나요? 마땅하다고 한 게요? 네, 죽어도 마땅하다. 그게 감독님의 의도는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저질렀던 일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업보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병원도 안생병원이잖아요. 그게 평안한 생이 될 수도 있지만 생에 안주하는 게 될 수도 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제. 그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진구 개패급이에요 여기서. 진짜 얘 군대 왔잖아요. 진짜 일 그렇게 못하고 왜 이렇게 다 깨뜨리는 거야. 개패급이에요 진짜. 그리고 아사코 얘는 진짜 애라서 봐주지. 내가 지금 누가 운전하는데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열받게 말이야. 신경 쓰이게 사고 나게 말이야.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엄마한테 그딴 소리나 찍찍 깔기고 이거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랑이네요, 호랑이. 갑자기 좀 그냥. 열이 올랐는데 어쨌든 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마라님의 기담에 대한 한 줄 평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는 사랑하기에 무섭다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혼자 멋있게 줬네. 열심히 고민해봤어요. 나만 이상하게 주고. 아니 다 죽어 마땅하다.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남기셨으니까. 네. 등급 평가는? 네, 저는 A0. 와 진짜 높다. 네네네. 이 정도면 지금까지 사실 마라님이 살아오시면서 진짜 숱하게 많은 호러 영화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몇 위권 안에 듭니까? 10위권 탑 10 안에 드는 작품입니까? 공포 영화로? 네. 그래야죠. 인생 탑 10? 왜냐면 이제 한국 파트도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선 1위다 나한테.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 어쨌든 저는 다시는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 그래도 저의 재밌었어요. 저는. 하이제킹 성공하셨잖아요. 왜냐면은 옆에서 자꾸 숨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요? 네. 또 이렇게 박상현 피해자가 표표와 재원에 이어서 아니 근데 나도 되게 악취미가 있는 게 상현 씨가 얼마나 무서워할까 이거 보고 싶은 거야 또. 그러니까 약간 주변 시야로도 가끔 이렇게 봤거든. 잘 보던데? 그래도 아직 그걸 즐기시는 단계군요. 재원 씨는 이제 포기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처음 봤잖아요, 같이. 재원 씨는 진려하셨어요. 저한테 경멸의 표정을 보내고.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그건 같이 처음 보는 영화를 보는데 그런 거잖아요. 아니 영화 같이 많이 봐왔는데 그래요? 공포 영화를 본 건 처음이었죠. 그게 아니라 기담은 저는 재관람을 한 거고. 같이 처음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그때 재원 씨랑 본 영화 미드소마였고 또 표표님이랑 본 영화 컨저링 3였는데 제가 아주 둘 다 난리 부르스를 쳤기 때문에 두 분은 저와 다시는 호러 영화를 보지 않지 않을까. 나한테는 또 다른 콘텐츠였지 한마디로. 앞에는 이제 기담, 그리고 옆에는 리뷰. 이런 남이 느낌. 먹는 걸 구경하는 먹방처럼 남이 공포 영화 보면서 호들갑 떠는 걸 보고 싶어하는 그 심리. 그렇게까지 호들갑은 안 떨던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진짜 사람이 많아서 진짜 컨저링 3 봤을 때는요 사람이 없었어요 상영관에.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진짜. 아주 그냥 탭댄스를 추고 난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해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신작만 다루는데 보통 이렇게 구작을 다뤄드리는 거 진짜 흔하지 않은 겁니다. 마라님 꼭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선배님들께서도 기담 에피소드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지금 한 번 더 OTT 가셔서 기담 오랜만에 한 번 더 관람해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는 다시 보지 않을 거라는 거.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덕분에 또 어쨌든 좋은 영화를 봤잖아요. 마라님 아니었으면 전 아마 죽을 때까지 기담 안 봤을 텐데 이렇게 또 기담 보여주신
마라님 감사드립니다. 예. 네, 다음에 또 함께하면 좋겠고요. 선배님들 저희 영화학개론은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